지금부터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와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웅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과학기술혁신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바이오 경제와 규제, 죽음을 깨고 넘어 혁신성장으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위원장 김성입니다. 오늘 아까 추미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바이오 산업의 규제 때문에 바이오 산업 발전에 굉장한 지대응을 주다하는 그런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자고요. 오늘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 토론회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오갈 것으로 기대를 해서 저는 바이오 규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추미애 의원님과 노웅래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김민사 본부장님과 공동본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분자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R&D가 중심이 되는 우수한 R&D의 성과가 시장에서 곧바로 성공으로 연결되는 선제급식의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R&D가 그 산업인 최종 제품의 판매만이 아닌 R&D의 전 과정에서도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융합 분야로서 ICT나 M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그런 산업군이라고 보이는데요. 바이오 산업은 IT 산업이나 이런 산업과 달리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이 최우선되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는 차원이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 BDS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보면 바이오 규제의 개선이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라는 것들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규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이오는 인간의 생명과 인류가 직결되는 분야로서 엄격한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으로서 생명을 다루는 만큼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밑에 보이는 살리도마이드 사건과 같이 굉장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타격들을 주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황석 스캔들에서 보여주듯이 여성 건강 등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생명 윤리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규제가 다수 신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2005년에서 14년 10년간의 생성된 규제가 전체 규제의 60% 수준인 1,346건이라는 것들이 좀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규제는 인간을 위험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서 안전을 확립하고 인권을 확립하고 불평등을 없애고 그리고 사회적 정의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면이 있고요. 바이오 규제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서 필요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되거나 규제 완화에 대해 사회적 저항이 굉장히 큰 그런 보수성이 특징으로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기술이 세분화해서 일반화될 수 있는 공통의 원칙이 설정되기 어렵고 개별 특성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제 수립이 굉장히 어렵다는 개별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효성, 안전성, 생명윤리나 보험 재정 등의 다양한 이슈 및 이해관계자와 결부되어 타 기술에 비해서 규제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규제에 대해서 세계 각국들은 어떻게 규제 혁신에 대처를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의 가속화와 바이오 경제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은 21세기 치료법이라는 것들을 16년 12월에 제정을 해서 새로운 치료법의 연구, 개발, 전달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 및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 혁신 방향들을 제시하였고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액션 계획을 2017년에 제정을 해서
제품이 아닌 개발사를 규제하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헬스케어 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대인의 정보부권 강화와 동시에 대인의 정보보호 활용에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일본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일본은 대표적으로 14년 11월 약사법 개정과 15년 재생의료법 제정을 통해서 줄기세포 및 상업화를 부응하고 4세대 의료기반법 제정을 통해서 건강, 의료 연구개발 및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R, Re-Rejuvenation, Re-Energizing, Refreshing이라는 3R을 기준으로 한 규제 개혁으로 해외 실시의 임상 데이터의 수용과 혁신 시장에 대한 우선 심사 및 특허권 보장, 그리고 임상 시인의 가속화 등 다양한 규제 옵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를 놓고 볼 때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중에 70%가 한국에서 그 똑같은 일을 하면 해당 규정이 없어서 연구 서비스가 불가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국가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보면 한국은 전체 국가 중에서 26위, 28위 정도가 되는데 규제 수준은 105위로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벤처기업의 3년 평균 생존율을 볼 때 스웨덴이나 영국,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38%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등과 직접 연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법률 개정 등의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규제 개선의 성과도 굉장히 미만 실정인데 대표적인 예로 산업계에서는 신약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 인하화 절차를 좀 통합하고 단순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한 건강보험 효과를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면에 시민단체와 정부는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방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건강보험 대상의 건전성 확보하는 정책 목표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영국의 의료계에서는 생식세포 연구나 유전자 치료, 건강의료, 유전자 정보에 대한 연구 제안을 핵심 기준에식해서 이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하고 있고 관계단체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성과 건강 환경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정조나 윤리적 가치가 우선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고수하며 참여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바이오 규제가 바이오 혁신 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상황은 여기 보시는 굉장히 많은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셔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럼 이런 바이오 규제에 대해서 그간에 어떤 노력들,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바이오 규제의 발굴 및 개선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연구 산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규제 이슈들을 발굴했는데 규제개혁 장관회의나 국가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서 한 20개 정도의 큰 이슈들을 발굴했고요. 전문가 회의 및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과제 31건, 그래서 총 51건의 규제를 도출을 했고 그것들을 각각 분으로 나눠보면 R&D 분야에서는 생명권이나 규제 완화, 내연구자원 활용 등의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임상에서는 임상이나 유전 정보의 연계 불가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허가 심사 부분에서는 국산 수입 의료기기의 등급 역차별이나 생산 판매 부분에서는 유전자 검사 제한 완화나 에러모 수입 절차 개선 등의 핵심 이슈들이 있었고요. 바이오 특위 등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작년 1월부터 개선 과제를 꾸준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바이오 규제 중에서 대표적인 5개 정도의 규제 이슈들을 놓고 좀 더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전자 치료 연구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생명윤리법의 제47조 1항을 보면 유전자 치료의 목적은 유전 질환이나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유박계,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현재의 우수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에만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체 내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 연구들은 1, 2가 모두 해당해야 가능한데 작년 11월에 약 한 6,700억 원짜리 기술 큰 대형 수출을 한 코오롱 제약 생명과학의 인보사 같은 경우는 유전물질이나 일단은 그 유전물질이 도입된 샘플을 주입하는 것들이 그 허가 기관에 이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가하기 위해서 유전물질 전달 연구는 1 또는 2에 해당하면 가능했던 2015년에 법을 개정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가 제품화가 됐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 과학 기술이나 생명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서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정의와 대상 질병에 대한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생명윤리법 제47조 3항은 유전자 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시험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유전자 과학 기술의 그 대표적인 국내 연구자로 김기수 교수가 미국에 가서 인간 배아 대상의 유전자 변이 요령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질환의 그 한정된 그런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서는 대상 질환 질환이 없는 상황이라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치료 연구 시에 이런 질환 제한 요건들을 삭제해서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조금 격차를 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뇌조직 뇌자원 분야 활성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명과학 분야에 뇌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서 연구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020년에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약 18.7조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치매 발견 기전이나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들이 활성화되면 그 관리 비용이 한 50% 정도가 감당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듯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사람의 뇌를 규정하는 것은 생명윤리법과 시체해부법이라는 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체해부법 제1조와 10조는 시체를 해부해서 나오는 그런 장기들을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 해부학적 연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실제로는 뇌연구 관련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IRB 심의를 거치면 뇌조직 자원을 제공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양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협력병원의 뇌용행과 공동연구 체제 또는 해외에서 분양받는 것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뇌연구 촉진법에서는 뇌은행 및 뇌조직 확보를 위한 근거 지원들이 전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에는 뇌조직 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연구용 분양과 공급 등을 해서 현행 뇌연구 촉진법을 좀 개정하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질병 예방 관련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 DTC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병 예방 관련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는 2016년 6월에 허용이 되었으나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의 검사 범위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좁아서 국내 유수기업들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FDA에서는 이 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알츠하이머병 등을 포함한 48종의 질병에 대한 질병의 예측성, 보행자 검사 등의 유전자 검사를 28년 3월에 허용을 실시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범위는 체질량이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 침착, 모발 굵기, 피부 노화, 피부 탄력 등 12개 항목의 46개 유전자 검사에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예방 및 건강 증진과 관련된 릴리스 항목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 충족과 신산업 서비스 창출을 제한하기 뻔하고요. 그리고 관련 릴리스 항목은 전체가 200여 개 수준인데 그중에 몇 개만 허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국외 기업들의 국내 서비스는 아직까지 규제 대상도 아니므로 예를 들어서 테네스리안님이라는 회사에서 약 2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의 여러 가지 안식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온라인으로 키트를 주문해서 샘플을 주면 바로 되는 등 이런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현재 이런 포지티브 방식을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할 때 유전자들은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제공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검사기관 인증제 등을 도입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일이 되겠습니다. 진료 기록이나 유전 정보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이게 나이나 성별 등과 결합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로 민감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그리고 의료법의 규정을 받아서 규제 대상이 돼서 활용이 굉장히 제한되는데요. 학술적, 산업적 활용성을 위해서는 성별이나 연령, 질병, 유전자, 생활정보 등이 이런 정보가 연계되어야 하나 대부분 개인정보, 민감정보로서 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의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활용에 많은 제한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정보 진단 피약이나 유전정보,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이런 정보 정보들이 모두 다 민감정보로 분류가 돼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데 이런 기대 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호 수준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 예를 들어 77만 명분의 건강정보들이 다양한 기관에 흘러져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연계 활용이 기관별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통합된 정보를 고유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아직 미비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앱으로 건강정보나 이런 것들을 내려가는 그런 서비스까지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할 정도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와 신뢰성 있는 정보 보호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 동의를 통해서 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체 유래물입니다. 인체 유래물이라 함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하고 생명윤리법 2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체 유래물을 인체에서 모든 것들로 이게 추방식 규제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 이런 인체 유래물 중에서 개인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 침해 위험이 낮은 유래물 예를 들어서 RNA라든지 단백질 같은 것들은 현행 법령에서는 규제의 대상인데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파생염이나 즉 우가노이드나 장내 미생물 등에 관해서는 규제 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해서 핵심정보 활성화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공자의 권리 침해가 낮은 이런 파생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인체 유래물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바이오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숙기 기술에 비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태동기 기술들은 아직 많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구호해서 그리고 사회적 수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나 증거의 정도도 굉장히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정보에 의거해서 태동기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여부를 정도나 방식을 판단하는 게 보편적 가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신생 태동기 기술들은 규제 합리화가 굉장히 필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FDA 산하의 시도에서 이머징 테크놀로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의약품의 디자인이나 제조에 핵심적인 기법의 도입을 촉진을 위한 그런 규제 합리화를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런 태동기 기술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나 이런 거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을 좀 모색을 하고 점진적인 인허가법제나 자율규제 모델을 좀 성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합리화는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부터 좀 높여놓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규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좀 높여보자는 건데 처음에는 자율규제를 좀 지원을 해서 일단은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한다면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작용이 나오는 역시 즉시 보고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자율규제를 정립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과학도 많이 육성을 하고, 그리고 과학과 사회, 과학과 정치의 상호작용들을 ENSI 연구나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확립해서 같이 가자. 그래야 이제 올바른 규제 확면에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에 있는 헬릭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2009년에 설치되어서 정밀의료나 전기세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거버넌스와 법을 견고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요.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영국의 국제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일들은 시민들에게는 신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들, 규제의 틀을 통해서 해소하고 시민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성들을 높여주고, 연구자들한테는 힘을 실어서 이런 일들을 더 의욕 있게 할 수 있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봐서 기술이 앞에 가고 규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규제 과학이 동시에 발전하는 그런 모형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큰 틀에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바이오 규제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포지티브 규제 양식들을 예외적 금지를 통하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서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강점 기술들을 주고해서 미래 바이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대표적으로 생명윤리법 같이 포괄적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법들을 기초연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임상연구를 좀 분리를 해서 기초연구는 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 규제를 중앙집권적 그런 통제 방식보다는 연구 현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그런 규제 합리화 방안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규제 얘기를 할 때 슬로건을 풀어서 이롭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이오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바이오의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산업의 촉진을 위해서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하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제 기업까지 뭐 정책이라든지 규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는 그냥 아주 원색적인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정책이나 규제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그 서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23페이지 보시면서 하면, 전반적으로 제가 93년도 LG에 입사한 이후 계속 산업계에 있으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작년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산업이라는데 제약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산업 내에 상당히 중요한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썼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시작된 게 1987년 가트에 들어가면서 물질 특허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공정 특허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질 특허를 내면 공정만 살짝 바꿔서 제약회사들이 계속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물질 특허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신약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10년 동안 연구를 한 후에 1997년도에 LG 유한양의 그 당시 유공 이 신약 기술 이전의 이제 첫 번째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15년 후에 이제 한미가 두 번째 이제 그 신약 개발 기술 이전 웨이브를 그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2000년도에 게놈 프로젝트의 붐이 있으면서 이제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바이오 벤처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연구소에 학교나 연구소에 계시던 분들이 산업체 경험이 없이 나오면서 꽤 많은 분들이 그냥 처음에 무작정 시작했다가 뭐 상당히 애를 겪었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바이오 사업가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제 오늘 모일 자리가 주로 이제 어떻게 규제라든지 이런 쪽을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좀 공감을 가지고 싶은 게, 과거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신약을 전혀 못하던 나라 중에서 신약을 그래도 제대로 하는 나라의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워낙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신약을 라이선스 인해서 자국의 시장에 팔겠다는 모델로 거의 대부분의 벤처들이 중국 내지는 해외 벤처 캐피탈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데 국내는 특이하게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에 도입해서 바이오벤처 하겠다 그러면 투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벤처들이 이제 해외 지향적으로 글로벌 시장 지향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내와 중국 혹은 일본과의 차별점 측면 그리고 과거 30년 동안 이루었던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이루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화자찬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잘할까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이 바이오 산업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들 여러 가지 과학도 있고 주로 학교나 국책연구소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인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텍을 하는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3번을 특별히 이야기한 것은 과학이 바로 바이오 산업은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임상적인 방법으로 테스트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자본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들은 연구자하고는 조금 다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4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본시장 같은 경우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제약바이오 산업이 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수익을 내기 전까지 꽤나 많은 자본이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본 조달이 없이는 제약바이오 시장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 오늘의 주요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규제 부분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여섯 번째가 궁극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의료보험 체계가 혁신 쪽에 더 무게를 둘 건지 아니면은 그 보험 재정의 건전성 쪽에 무게를 둘 건지 하는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약가를 좋게 받으면 좋지만 분명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앞분들이 과학이라든지 연구인력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규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 관련된 규제들 중에서 좀 구체적인 사안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잡담 같지만 이제 정부라든지 언론에서 잡담성으로 나온 말들이 이 산업계에 끼치는 아주 해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거 그냥 간단하게 잡담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분류가 아니고 저희가 느끼는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장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코스닥에 가기 전에 조달하는 자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 10년 동안 제가 25년 이 산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개선이 된 분야입니다. 특히 과거 3, 4년 동안 정부가 주로 정부 부처가 직접 혹은 한국벤처투자나 성장 사다리 금융을 통해서 일반 벤처 캐피탈들의 출자한 규모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그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에서 나오는 돈들이 이 벤처 금융 쪽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한 가지 예로 작년에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비상장 상태 업력이 2년 정도 됐는데 자본 조달을 약 1,000억을 했습니다. 저 입장에서 정말 쇼킹한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늘 신문에서 해외 VC들이 해외 바이오텍이 초기 단계 설립 1년 만에 1,000억을 모았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국내에도 아주 앞으로 갈 길은 많지만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국내 창업 투자사에 출자를 하는 주요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 투자가가 정부 유관 부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한국벤처투자 혹은 부처에서 직접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제약 조건을 이 일반 창업 투자사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합 규정이라 그러는데 조합 규정에 상당한 좀 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별도로 해서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투자 기간을 4년 내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투자 비중을 높인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국내 투자 비중을 과다하게 높여서 해외 투자를 벤처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창업 투자자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는 창업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게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들 간의 서로 협력이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많은 국내 벤처 창업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벤처들의 전 세계적인 그 산업으로의 인테그레이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어서 창업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좀 활발하게 투자하면 그 관점이라든지 그 네트워크가 그대로 국내 바이오텍 회사로 들어오거든요. 조금 더 좀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의 두 번째 요소로 코스닥 시장 혹은 이제 거래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정책 중에서 가장 유일업과 혹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나온 그 일반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 20-30년 동안 제가 이제 바이오텍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바이오텍 회사들에게 나올 수 있는 돈의 소스가 정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 제약회사들도 국내 바이오와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연구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과 약간의 벤처 캐피탈 돈을 받는 거였는데 최근에 재밌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연간 금액이 1조 3천입니다. 그리고 10대 제약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약산업에 본인들 연구에 투자하는 게 1조입니다. 그리고 창업 투자사들이 비상장 혹은 상장 상태에 있는 제약 회사들 대부분 이제 바이오텍 벤처들이죠. 투자했던 작년도 투자 금액이 2조입니다. 그래서 이미 민간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정부에서 투자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고 이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 투자 규모들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유인효과가 굉장히 큰 게 결국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들을 얼만큼 더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국내와 미국과의 규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의 진입 제도 측면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지원하는 기업이 컴플라이언스를 잘 하고 있는가라는 법적 준수 측면에서 주로 점검을 하고 그 회사가 실제 코스닥 시장 혹은 나스닥 시장에 갔을 때 투자가들로부터 얼만큼 호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전적으로 증권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성 혹은 준법성 이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코스닥 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 일반 제너럴리스트인데 새로운 산업이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익숙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산업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미국의 제도를 좀 본받아서 그 주관사, 증권사의 그 좀 자율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자체는 준법 부분에서 많은 좀 강조를 뒀으면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3번 부분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 규제 측면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규제가 법적 혹은 윤리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DA라든지 미국에서는 규제를 규제 과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국내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식약처의 심사관 혹은 연구관의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그것을 공부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똑같은 심사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규정이 불명확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났을 때 1992년도에 프리스크립션 드럭 유저 피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심사료를 높이고 인상된 심사료의 재원을 통해서 심사관을 모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심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국내는 신약의 허가를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심사료를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2억 5천만 원이고 미국의 경우는 약 25억입니다.
대부분의 보면 신약 허가 신청을 할 때 나오는 페이지 수가 일반적으로 한 5만에서 10만 페이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내는 제가 볼 때는 그 심사 자료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그 아르바이트생 쓰는 비용으로 600만 원이 다 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의 이제 명분은 국내 제약사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심사료를 낮춰준다는 그런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심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연구관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과학적인 검토가 되지 않아서 각종 규제들이 이제 표류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심사료를 높이고, 거기로부터 나온 재원을 일반 재정하고 분리를 해서 심사관 확충에 있어서 그 심사관들이 선제적으로 좀 규정을 만드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 중에서 B는 각종 똑같이 이제 심사관의 부족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각종 규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일을 하나 드리면, 국내 신약 허가를 IND를 낼 때 독성 시험을 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중국의 독성 시험 기관들 혹은 산업이 워낙 발전돼서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30%가 중국 회사들을 쓰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IND를 내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약 5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 중국 자료를 인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생성된 GLP 시험 자료들만 정부에서 인정을 하겠다, 이제 시각처에서 인정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중국 데이터가 국내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아한데, 이 부분은 뭐 담당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상황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료기술 제도 부분은 제가 신약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단 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성급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주변에 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 보면 결국은 신의료기술이 이중 심사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시장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주로 미국이랑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국내가 상당히 그나마 이제 커버리지가 좋다는 건 분명히 있고, 둘째는 아까 이제 국내 바이오텍 회사들이 해외 나가는 것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이제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국내 시장이 어차피 작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하는데, 국내 신약의 약가가 지금 이제 제네릭 약가에 거의 맞춰져서 표준 레퍼런스 프로덕트에 맞춰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부분을 어떤 구체적인 가격 산정 방식을 좀 떠나서 정부나 혹은 국회 차원에서 혁신을 강조하고 혁신에 대한 그 가격을 좀 더 쳐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먹튀라는 말을 좀 쓰는 걸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이제 신약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약을 처음에 시작할 때 될 확률 5%, 안 될 확률 95%를 위험을 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모험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모험 투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뭐 갬블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먹튀라는 혹은 이제 과도하게 수익을 냈다는 그런 용어를 종종 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순화된 용어, 모험 자본가 혹은 모험 사업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된다는 느낌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가십성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선 이사장님 먼저 발전해 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오송 첨단 복지재단이 아니고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입니다. 예, 의료산업을 한 축을 맡고 있는 측면에서 오늘 두 분 발제해 주신 이정규 대표님하고 김장성 원장님 이미 규제에 대해서 거의 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을 다 리뷰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발제자들 발제에 앞서가고 또 우리 추미애 대표님, 노웅래 위원장님
이현욱 위원장님, 김민석 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네거티브라든지 뭐 DTC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또 구하셨다든지 또 규제 샌드박스법 통과를 위한 선출시 후승인 이런 중요한 이슈들은 이미 다 던져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거대 담론적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패널 준비를 하면서 10분을 주셔갖고 다른 데 가면 5분만 주시던데 너무 많이 주셔서 이 10분을 어떻게 발제자 이후에 감당을 해내나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 의료 산업의 대한민국의 발목은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의 국가의 핵심 전략 방향을 보면은 연구개발, 아이디어에서 연구개발 한 후에 페이퍼를 내고 또 페이퍼에 대한 안전장치로 페이턴트를 내고 또 그 페이턴트를 내는 근거 기반 또 전임상까지 가는 2단계까지의 국가의 관심과 투자와 연구자들의 열의는 굉장합니다. 근데 막상 이게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임상 단계로 들어가고 인허가 받고 이런 과정에서의 지원과 관심은 굉장히 떨어진다. 아마 산업계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바이오 제약협회 임원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핵심은 이렇습니다. 바이오 산업화 하나를 하는 과정이 세 번의 10을 거쳐야 된다. 한 번은 10,000, 100만 개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하나의 정도 산업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산업화의 기술 수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원천 기술 제약 국가가 되기 위해 갖고는 한 아이템에 $10 빌리언, 한 10조 원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는 10년 동안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저희 나라가 불행스럽게 이 분야에 아까 우리 이정규 대표님이 자랑스럽게 아마 원천 신약이 없는 국가로서 신약 쪽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신약은 없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점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데요.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냥 흔들레도 시대가 아닙니다. 건강한 수명 100세 시대입니다.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지금 화두로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또 생물학의 기반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정말 의료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 산업화를 이끌어갈 서포팅 타워가 필요합니다. 자, 미래부에 가면은 기초 원천 기술을 합니다. 산업부에 가면 지나친 산업 기반 지원만 있고요. 중소벤처부 가면은 의료 쪽은 성과가 안 나오니까 빨리 안 나오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조업 혁신에 드라이브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애꿎은 이제 복지부에 갑니다. 복지부 가니까 규제도 하고 하니까 복지부가 있는데 막상 복지부가 도와주려고 해도 복지부는 툴이 없습니다. 정책적 리더할 툴도 없고 또 그걸 지원해 줘야 될 펀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구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폭발을 해야 될 단계인데 뚫고 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뚫어주는 스포팅 타워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의료 산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가보시면 최근의 성향은 스타트업 육성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금년 초에 바이오 분야의 깊은 소식 하나가 유한양행에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기술 수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기술 수출 규모가 거의 한 9천억 규모인데 이 기술 수출을 잘 읽어보면은 전형적인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윈윈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자기의 연구개발 자금을 작은 기업에 도와주고 그 기업이 기술 개발한 것을 다시 구매해갖고 디벨롭해서 기술 수출한 사례거든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력, 추진력이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부분, 국가 쪽에서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진짜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국가 R&D 펀드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에 뒷받침하는 백업 시스템이 없다. 저는 어디 가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가 왜 IT 강국이 됐냐. 이건 이제 DJ 정부 때 정말
IT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견뎌줬던 그 시간, 그 당시에 이걸 백업해줬던 정보와 통신기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20년 뒤에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의료 산업화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의료 산업화가 진료를 넘어서 진짜 예측 예방으로 가고 이런 분야에 우리가 강점이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여기에 인내해 줄 수 있는 공익적 펀드 조성이 좀 시급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공익적 펀드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인데요. 제조업 스타트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다 테크노파크가 있고, 테크노파크가 없더라도 지자체별로 제조업 창업센터는 굉장히 많은데, 이 바이오 분야의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의 특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의 토대가 기반이 되어 있는 스타트업 육성하는 곳은 좀 부재다,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오의 강국인 보스턴, 이게 MIT에 가보면은 랩 센트럴이 있는데, 이 랩 센트럴의 핵심은 그 스몰 투 빅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크게 이렇게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아시아 국가에서도 싱가포르에 가면은 에이스타라는 그 정부 조직이 지원해준 바이오폴리스가 있습니다. 바이오폴리스에 가면은 중간에 인프라를 주변해서 거의 뭐 우리 여의도 식당가처럼 많은 바이오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활성화되니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니 글로벌 대기업들이 유입이 됩니다. 이 기업들과의 윈윈이 가장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2군데가 있습니다. 오송에도 하나 있고 대구 경북에도 대구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첨단 인프라에 우리가 출구 전략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자본시장 진입의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부터 도입된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 27개 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이 된 예가 있고, 이 중에 10개가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분야에 이렇게 특례 상장을 하기 위한 심사 기간이라든지 또 상장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 갖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달 걸리던 게 한 달 만에 심사가 되고, 또 한 500만 원 정도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대부분의 평가하는 기관들이 나이스 평가라든지 아니면 기보라든지 아니면 기업 데이터 이런데, 사실은 바이오 분야는 기술 상장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받을 수 있는 상장이 될 수 있는, 그러면은 평가 방식에 우리 병원들, 정말 전문가들, 기술을 수요하는 공급자만이 아니라 수요하는 쪽에서도 평가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평가에 들어가는 기반이 구축이 된다면은 지금 아마 등급이 AA 정도가 대상일 겁니다. 이런 걸 좀 낮춰갖고 좀 상장을 활성화시켜 주면은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자본 유입에 좀 유연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정확하게 우리 주미 대표님이 규제는 없고 육성은 없고 규제만 있다 그런데, 저는 규제도 있고 통제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정부가 좀 더 이렇게 한 발 앞서서 규제 완화보다는 먼저 선행적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제를 오히려 풀러갔다가 규제를 당하고 온다, 이런 현장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런 것까지 좀 보다듬어 주면은 우리 의료 산업화 미래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정리를 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맨날 3개 부처의 산자부, 복지부, 이제 4개 부처죠. 중소벤처부까지 4개 부처에 바이오가 깔려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정부 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른다. 특히 엔드 단계인 R&DB라고 해야 될 거죠. 기초 원천에 떠나서 DB를 지금 사실은 보건의료에서는 굉장히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보건 DB가 활성화되는데, 그런데 지금 부처가 여러 개 흩어져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반드시. 옛날에 예를 안 들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보건의료 선진화위원회라고 그래서 국무총리위원회에서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안했더니 국무총리께서 대통령위원회도 만드는데 국무총리위원회까지 또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고요.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교배 얘기를 안 들으셨는데 싱가포르, 보스턴 교배 아주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인데 오성하고 대구가 몇 년 뒤면 끝나죠. 본인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하러 갔다가 통제받고 왔다는 얘기는 좀 현실감 있는 그런 얘기 같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시영 교수님 연세대 전 학장님도 하셨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연구중심 병원에 아주 최고로 잘하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에서 병원에서 보는 의료 산업의 방안 규제 포함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현재 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혹은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실 진료보는 의사로서 한 20년 연구 산업화 쪽에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 말씀드리는 애로는 많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걸 이 시간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어서 주로 앞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의료 현장을 에서 생각하는 의료 보건의료 산업화의 이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전 세계의 그 보건의료 산업이라는 게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아까 김장성 원장님도 보여주셨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싱가포르는 좀 더 앞서서 이 소위 보건의료 산업의 R&D 효율성 극복을 위해서 정책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의 배분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정책을 국가가 이 효율성을 늘려서 먹거리를 증대시키느냐.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들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겠느냐 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 대학에 이스라엘의 의과대학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에 1년에 R&D로 들어오는 돈이 2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대나 연세대, 고대 1,000억이 못 넘습니다. 500억 뭐 미만입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결국은 아까 창업 스타트업을 말씀을 하셨지만 스타트업은 대학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대학의 기술과 특허가 그만큼 위크하다는 얘기를 직관적으로 아주 바로 나타내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가 이 뒷단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단의 문화와 규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즉 비가 내리면은 산에 고여 있어서 나무가 머물고 있다가 강 바다로 흐를 때 강 내려가는데 돌 있는 것 걷어낸다고 이 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산 속에 있는 나무들이 물을 많이 머금고 늘 이걸 배출할 수 있는 에코가 없으면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어렵다.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도왔던 제조업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조선, IT 이거 전부 제조업이죠. 근데 모든 산업은 결국은 과학과 경영과 자본이 잘 어울려져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여지껏 우리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이들 제조업들은 과학, 경영, 자본 중에 순수하게 우리가 최초로 만든 과학 기술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세계가 어우러진 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성, 그다음에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의 여러 가지 자본. 그런데 바이오 산업은 바로 신지식 산업이고 여기서의 스타팅 포인트는 과학 기술입니다. 이게 밸류업을 한지 안 한지는 돈이 들어오고 경영이 들어오기 전에 그 안에서 서로 뭉치는, 즉 돈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 나는데 그 아이템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저희 모든 구도는 사실은 국가 연구비가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산업체의 돈보다는 이게 이제 이 연구의 주체가 되는 대학 교수님들 저를 포함해서는 국가 연구비 따는 게 목줄이 걸려 있는 겁니다. 산업을 보는 뒷분보다 국가 연구비 수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논문 특허 낸 다음에 어떻게 산업할까? 이럴 때 지금 세계의 변화는 전부 시작부터 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산업은 결국은 신직 산업의 키워드 세 개는 결국은 크리에이티브니스, 창의력, 그다음에 컨버전스, 융합력,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입니다. 저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막을 수 있는 요소들과 문화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 한은 기존의 제조업과 다른 이 보건복지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저희 나라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모든 면에서 이 모든 걸 다 각각 갖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컨버전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그래서 이 컨버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초심이라는 얘기를 좀 쓰고 싶은데요. 보건의료 산업의 글로벌 빅 컴퍼니들의 그 소위 프레젠트 파일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늘 인간 존중, 인간 삶, 생명 현상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감춰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초의 의학과 자연과학이 만나서 이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둘이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연구가 합쳐지는 거고, 아까 김장성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뇌 샘플을 필요로 하면 그 생명을 같이 존중하는 뇌신경외과 의사하고 합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샘플도. 그 둘이서 남의 걸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맞게 우리 진짜 이 사람을 살려보자. 이 뇌과학의 사이언스가 뭐지 하면서 즉 초심이 뭉쳐지는 그 에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산업화 그 규제 속에서는 지금 대학의 산단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산촉법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학 내 굉장히 어려운 연구 여건, 연구비 오버헤드, 연구비 관리 등뿐만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사실은 경쟁력 있게 기업화 시키려면 대학의 스타트업을 그걸 바깥으로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딴 국가 모델처럼 그 자체가 대학 바깥에서 자생적으로 하게 해서 그 수익이 자체를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쉽게 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산업은 뭐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5천만은 중국과 같이 13억 뭘 하나를 개발하면 몇 개 회사가 생기면서 거기에 매출이 수십억 수백억 금세 만들어가다가 그다음에 몇천억 만드는 회사한테 다 M&A를 당하거나 없어지는 이런 즉 내수 시장을 통해서 확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의 양만 환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판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외국 기업 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즉 처음부터 세계를 보는 눈을 봐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보다 인구가 작지만 인구 800만에 스위스, 이스라엘, 더 작은 싱가포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진짜 좀 봐서 우리가 하는 기술이 지금 싱가포르 기술보다 나온다면 얼마나 더 앞설 거냐를 보는 기획 과제 평가가 돼야만 거기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주로 지금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벤처캐피탈이 작년에 1조를 투자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투자인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벤처캐피탈에 들어간 것 회사들 중에 한 4, 5년 뒤에는 여기서 살아남는 회사는 10%밖에 안 될 겁니다. 이 벤처캐피탈에 참여했던 많은 교수들은 대학의 탑그레이드 분들이고 이분들은 벤처캐피탈은 여기서 IPO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 교수들은 여기에 매달려 하고 평생 정년퇴직까지 이 회사의 레비뉴를 높이지 않으면 그렇지만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은 매출을 통해서 직원 월급 주는 데가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학의 연구력을 이 교수들한테 때문에 뺏기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쌓여 나갈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융합형 차인제라는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즉 우리가 지금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의학, 과학, 약학 이 모든 학문을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 알아내는 건 약학 관련 세미나라면 거의 약대만 모이고요. 의학학 해하고 의사들이 뭘 좀 하면 약대분들은 초대를 안 하고요. 이게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걸 꿰일 수 있는 하나의 펄슨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국가연구비 통해서 너희 묶여서 내라라는 건 한시적 융함이고 논문 쓸 때는 소원해주고 그다음에 어느 한 특허가 8년 나갈 땐 두 교수는 원수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학생 때부터 대학원생 때부터 이미 15년 전부터 MIT의 하버드는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경영대, 법대가 의대 들어와서 같이 하는 이런 대학원 제도, 얼리 퓨전 에듀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연세대학 내에서도 이걸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법상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병원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병원하고 의과대학하고 좀 혼재가 돼 있는데 여기에 연구중심병원 관련돼서 저도 많이 입법하고 관련 제도 만들 때 참여를 했었지만 이런 현상을 하나를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 단위로 연구비를 줍니다. 참 그동안 많은 변화를 줬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가서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과제 중에 하나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의과대학이라는 데하고 회계분리가 달리해서 이건 병원의 진료팀들이 나온 돈이다. 의과대학은 또 달라집니다. 의료원 체계가 있으면 이걸 또 달라집니다. 이거 병원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병원의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삼성, 아산, 서울대, 연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4개의 법인격이 다르죠.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통합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즉 정부 부처가 R&D 연구비를 하면 대학의 연구비 관리위원회는 부처에 따라서 다 다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서식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밑바닥, 바텀에서 하는 불편감들인데 결국은 이 한 의료기관 내에도 통합이 돼서 의학이라는 학문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요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정부의 법이 또 제도가 심플리파이 돼야 되고 통합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다시 말씀이 나왔지만 보건의료 R&D에 관해서는 정부의 가버넌스 컨트롤 타워는 하나여야 된다. 미국의 NIH도 95%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어느 나라도 이렇게 돼 있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은 없는데 이 속에서 각기 다른 것을 한다면 결국은 요새 컨버전스라는 건 신약, 의료기기, IT, 의료 서비스가 모두 연계가 되는 R&D를 선진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의료기기 연구비 2조, 신약 개발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구도 속에서는 선진국의 지금 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가 10년 뒤에 쫓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소위 외국에서 한다고 4차 산업혁명 정밀의료 해갖고 키워드 중심의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이 신직 산업은 룰 크리에이션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요약해서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저녁에 동료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보건 바이오 쪽 통폐합되느냐. 정 안 되면 그 부처 장관님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기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장에서 심각한 얘기인데 아마 우리 대표님이나 위원장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이거는 복지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과기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바이오 쪽이 아마 예산이 18개 부처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 NIH가 거의 95%를 컨트롤해서 어떤 하나 키워드를 갖다가 전주기로 스펙트럼을 이렇게 놓고 토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세 부처만 예를 들면 과기부 원천, 뭐 복지부 응용 뭐 어쩌고저쩌고, 산자부 개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단절될 뿐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중복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정말 우리 대표님이나 위원장님이 핵심 사업을 갖고 다른 R&D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의료 바이오 쪽은 한번 통합 작업을 하는 게 저희 포럼이나 팔로업에서 또 형식성장 추진위원회에서도 한번 이거는 이슈로 해서 한번
얼마나 되는지 제가 다음에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포럼이 끝날 때까지 안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예, 좋은 토론 두 분께 감사하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13분인데 꼭 들어야 되는 게 오늘 김장성 원장님이 아주 작심을 하고 한 5개에 대한 규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를 다시 리마인드 드리면 하나 유전자 치료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뇌 질환을 해서 뇌 샘플이죠, 모으는 거. 세 번째가 유전체 DTC 하는 거. 네 번째가 이제 정보죠. 지금 보건의료 정보 저희 50년 동안 의료보험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전부 다 보험을 시행하면서 전 세계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코노미, 자기의 생활, 살았던데 돌아다니는 걸 전부 다 보험공단이 다 합격했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의료진료까지. 그런 데이터 어떻게 쓸 건지. 마지막으로 인체유래법. 이 중에서 제가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명으로 한 1, 2분 얘기를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병리학회에서 뇌질환 같은 거, 인체유래 같은 부분을 수거하는데 또 모으는데 인체 자원은행이라고 그러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병리학회 이사장님이시니까 혹시 코멘트나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갖고 계시면 한 1분 정도 해서 병리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장세진이라고 합니다. 뇌조직 문제는 뇌조직이라는 것은 사망 후에나 얻을 수 있는 게 뇌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을 하려면은 조직의 뱅크가 돼 있어도 바이오뱅크가 돼 있어도 시체 해부법에 따라서 이 타인에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조직이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망하지 않으면 뇌조직 채취는 극히 일부에서 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떼는 걸로서 그걸로는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시체 해부법에서 규제하는 타인에 양도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만 이렇게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은 분양되는 건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연간 뇌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부검을 하게 되는데 사망 후에 그럼 뇌 전체를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뇌 조직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데 분양을 못하는 이유는 분양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개선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체 유래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분양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그것도 모으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통합 데스크로서 이제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중앙에 이제 인체자원 중앙은행이라고 오송의 큰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은행이 있고 각 단위 은행별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료들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은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바이오뱅킹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약 한 100만 명 정도 수준의 바이오뱅킹이 돼 있어서 연구자들한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말하자면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도 연간 아마 수만 건 정도는 분양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는 주로는 암 조직 위주이지만은 연구의 추세에 따라서는 연구자들이 요청하는 바를 또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아까 말하자면 협력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연구자들한테 충분한 인체 시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분야에 제가 어차피 잘 알다 보니까 그냥 1분 답변을 들어야지 또 강도태 시장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신의료기술 그 촉진 허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저기 네카 원장님이 담당하고 계실 텐데 혹시 그런 어떤 아까 얘기 신의료 기술이 있을 때 어떻게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느냐 예, 지금 얘기 나왔었어요.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안전한 기술이 병원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사고가 터지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이제 병원의 자료를 활용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건의료연구원에 관련된 법은 범부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기정통부 산하나 산자부 산하나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미리 그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볼 수 있는 그 효과, 병원에서 보는 거죠. 그거를 연계하는 어떤 이런 디자인이 같이 되면 이 기술 개발을 했더니 신의료 기술에서 떨어지더라. 뭐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아까 송시영 선생님도 그걸 강조하신 건데 이 볼 줄 아는 눈, 환자를 매일 보는 의사의 의견이 초기 개발 단계 앞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붙여주는 이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이제 부처나 기관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레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요즘 말하는 리얼 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만드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 플랫폼의 시작이 되는 꼭지가 이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이 플랫폼입니다. 바로 병원을 끼고 있는 이 플랫폼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현재 혁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리얼 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리얼 월드 이볼루션을 해야 된다는 말을 저희 말씀드립니다. 유전체 얘기 아까 규제 풀어달라고 DTC 얘기하셨는데 우리 정밀의학 의료사업단장이신 김현영 교수님 조금 퀵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선 이 점은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미국 같은 선진국과 달리 전국민 의료보험, 그다음에 개인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요가 별로 외국과 같이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비용 효과성이나 재정 부담하고 미국의 자유경제 체제에서의 그 의료 보험 시스템하고는 철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도리어 글로벌리 보고 기술 개발 쪽에 집중이 돼야지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작은 시장을 보고 거기서를 규제를 철폐해서 우리가 빨리 별로 수요도 없는데 거기서 뭐 좀 바로 현금성을 찾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도리어 인체 유래물 시료 정보 이것들이 얼마나 ICT, AI하고 기반이 돌아가서 새로운 좋은 그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 전 부처의 총괄 우리 보건의료 산업 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사업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동의합니다. 이 5개의 규제가 잘 풀려야지 보건의료 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그 어떤 혁신 성장을 하는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정말 이 모든 부처가 통합돼서 보건의료 바이오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고요. 우리 정병선 실장님 뭐 추가적인 말씀 쭉 반복되는 거 아니고 혹시 예.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아까 이정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연구개발 단계하고 연구 인력 쪽에 이제 과기정통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 연구개발 단계 연구 인력들 의견을 쭉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실제 연구가 어렵다 이런 이제 수요들을 저희가 쭉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쭉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뭐 크게 51개 정도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5개 오늘 그 김장수 원장께서 발표하신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 연구 분야는 이제 사실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국가 생명위원회에서 풀어줘야 하는 문제인데 많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조만간 좀 많이 그 국생위에서 좀 진전된 그런 형태로 생명일보 개정안이 공고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조직 활용은 아까 시체해부법을 개정하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내용구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구 촉진법에서는 그 시체해부법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내조직의 안전적 확보 및 분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지금 과방위에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오셨는데 우리 과방위에서 이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좀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연구만이라도 좀 그 아까 그 내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실제 연구 단계에서는 좀 규제가 없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도 지금 뭐 저희 규제 샌드박스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뭐 장기적으로는 검사 항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도 좀 오늘 그 강덕태 실장님 오셨으니까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정보, 개인정보 활용은 이 부분이 지금 개인정보법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서 가명정보가 되면 사실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통과가 돼야 된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통과되기 전이라도 과기정통부에서 북쪽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좀 개인의 동의 기반으로 상세하게 동의를 받아서 일단 시작해보자 해서 그걸 국가 프로젝트로 크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통과가 되면 빠르겠지만 통과되기 전이라도 개인정보 문제를 그 동의 기반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또 추가적인 건의사항 많이 지금 영국에서 수렴을 해서 복지부하고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판에 오니까 막 힘들어지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시간은 리미테이션이 있고 강덕태 실장님 좀 여기를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지금 말씀 여러 의견 주신 것처럼 아까 뭐 관계 부처 간에 우리 가기부 실장님 와 계시지만은 연구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연구 수행하는데 그 기초 연구부터 중계 또 산업화 이 부분은 가기부랑 같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일관성을 높일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규제니까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추진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헬스 산업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올해 기술 이전 계약이 5조 4천억 원 정도로 이제 역대 최대가 되고 있고 이게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이 관계 부처 간에 요 육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에서는 그 재생의료랑 유전자 치료, 요 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래에 좀 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법령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생명, 건강, 인권, 윤리 또 개인정보하고 아주 밀접한 분야라 이걸 추진할 때 부작용이라든지 또 근본적인 가치하고 어떻게 균형해서 갈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의미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런 자리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거 반대하는 입장이나 혹시 또 신중하자 하는 입장하고 이걸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같이 하는 자리가 그동안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던 유전자 치료 연구 질환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민간 기업들 또 민간 전문가하고 쭉 논의를 해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좀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법안이 이제 발의될 텐데요. 그 부분에 우리 국회에서 좀 협조를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제 질환 요건하고 효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더 다 해야 되느냐 오할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법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제일 이쪽에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안전해야 되는 거면서도 또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그 시체 해부법을 개정해서 아까 이 분양이 어렵다라든지 그다음에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연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해주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제 국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가계부에서 얘기한 내연구 촉진법하고는 이걸 하더라도 이
적정한 요건을 갖춰서 내 조직이나 시체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걸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DTC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요 국가생명윤리위원회하고 항목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논의가 됐고, 이거 항목 확대를 하더라도 이게 아까 어느 분이 말씀 주셨는데 이걸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질적 담보를 할 수 있는 기재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규제를 하려면 또 규제가 되는데요. 또 안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확대해 가면서 그거 질적 담보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발제자께서 건강정보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민감정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게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같이 묶여서 규제가 강하다 하는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령으로 좀 더 그걸 구체화하든지 구분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우리 자장께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보건으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우선 시범 사업을 해보고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체 유래물 부분에 저희가 인간 구성물이 아닌 개인정보가 없는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인체 유래물의 IRB 승인 없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오가노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명윤리법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분류 기준이 어떤 게 불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그 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우리 하셨던 말씀을 생각을 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핵심 의료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별도 트랙이라든지 최소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석 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사후 관리를 하더라도 그게 좀 더 시기를 놓치지 않는 방안에 그런 별도 트랙이나 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거 진단을 규제를 완화해서 사후에 그걸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완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다 입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거로 마칠까 하고요. 하나 공지한 거는 저희가 제3차 포럼을 2월 21일 날 그 제3세미나실에서 합니다. 가제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 성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을 바라고 저희가 사전 미팅을 충실히 해서 좋은 포럼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